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은 이제 이제 벌써 벌써 4장이 사장이 됐죠? 됐죠? 오늘 해야 오늘 될 해야 될 내용이 내용이 4장 사장 공간 공간 분석이에요. 분석이에요. 여기서 여기서 레이어의 레이어의 생성, 생성, 피처의 피처의 편집, 편집, 공간 공간 데이터 데이터 분석, 분석, 네트워크 네트워크 분석, 분석, 지오 지오 레퍼런스, 레퍼런스, 토폴로지까지 토폴로지까지 있어요. 있어요. 내용이 좀 내용이 좀 많은데 많은데 한다름에 한다름에 최대한 최대한 빨리 한번 빨리 한번 설명할 수 설명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해볼게요. 해볼게요. 그리고 그리고 뭐 뭐 정 정 느리면은 느리면은 배속을 해서 배속을 해서 들으시면 들으시면 되니까 되니까 네, 네, 하여간 하여간 시작해 시작해 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음,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관리는 관리는 저번에 저번에 했고 했고 생각보다 생각보다 진도가 되게 진도가 되게 많아요. 많아요. 그 그 다음에 다음에 공간 공간 분석이죠. 분석이죠. 공간 공간 분석, 분석, 레이어의 레이어의 생성 생성 등이 등이 있는데 있는데 일단 일단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네, 이어서 이어서 시작할게요. 시작할게요. 레이어의 레이어의 생성, 생성, 개요. 개요. q-GIS에서 QGIS에서 새로운 새로운 피처 피처 레이어를 레이어를 생성하는 생성하는 방법을 방법을 살펴보도록 살펴보도록 한다. 한다. 앞장에서 앞장에서 실습한 실습한 구미동 구미동 지역 지역 데이터를 데이터를 쓴다고 쓴다고 했죠. 했죠.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생성을 생성을 해볼게요. 해볼게요. 일단은 일단은 먼저 먼저 구미동 구미동 데이터를 데이터를 가져오면 가져오면 되고 되고 공시집가랑 공시지가랑 합친 합친 거였나? 거였나? 지적 지적 프로젝트 프로젝트 이렇게 가져와 볼게요. 가져올게요. 일단 일단 이렇게 이동이 이렇게 이동이 있고 있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타일맵을 타일맵을 한번 한번 깔아서 깔아서 같이 같이 중첩을 중첩을 해보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할게요. 이런 이런 식이고 식이고 이걸 좀 이걸 좀 보기 보기 편하게 편하게 이렇게 이렇게 좌표계가 이게 좌표계가 안 이게 안 맞으니까 그런 것 맞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같은데 이게 이게 아마 아마 5714일 5714일 거예요. 거예요. EPSG EPSG 코드로 볼 코드로 볼 때에는. 때에는 코리아 코리아 검색하면 검색하면 투영 투영 좌표계 좌표계 중에서 중에서 5174 5174 적용하고 적용하고 3826이 아니라 WGS 계열이었는데 네, 4326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좌표를 맞췄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은 레이어 생성에서 새 레이어를 만든다고 했어요. 새로 만들고 아파트라고 하는 걸 만들고 폴리곤으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ID, 아파트명, 동을 각각 인티저, 실수형하고 정수형하고 그 다음에 문자형하고 또 정수형으로 설정을 한다고 했고 그 좌표계는 EPSC 5186 코리아 2000 센트럴벨트 2010으로 만드네요. 그 다음에 이제 편집을 한 건데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죠. 레이어를 생성을 할 때 이제 레이어 생성, 새 쉐입파일 레이어로 했고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은 이렇게 경로 따라 들어가서 하면 되는데 어디 보자. D 드라이브에 이쪽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오늘이 챕터 4니까 챕터 4에서 아파트로 하나 연습 하나 만들어 봤는데 새 걸로 만들어 볼게요. 아파트 2로 만들고 인코딩 그대로 두고 도형 유형은 폴리곤 추가 차원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좌표계는 프로젝트 좌표계 뭐 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우리 이제 구미동 지적도랑 같은 걸로 해볼게요. 5174 EPSC 5174로 확인 눌러서 만들고 필드는 아까 이제 ID가 있었죠. ID에서 아까 정수형 하나 있었고 필드 목록 추가해서 만들고 기존에 하나 있군요. 그럼 필요 없고 기존인 거 외에도 아까 보니까 아파트명 동이었죠. 그러면은 여기다가도 아파트명 이거는 텍스트 데이터 길이는 아까 80이었죠. 80으로 설정해주고 필드 목록 추가 해주고 그 다음에 동
동은 정수형, 길이는 10으로 해서 만든 다음에 확인 누르면 이렇게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졌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고요. 그 상태에서 아까 하얀 바을이었는데 위치가 저기 위치 찾는 게 좀 귀찮으니까 적당한 데 하나 잡아서 해볼게요. 여기에서는 이쪽으로 한번 잡아서 해볼게요. 까치마을 대우롯데 성경 아파트인데 여기에서 백사동을 한번 잡아볼게요. 그래서 지금 실습 내용 보면은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 객체 속성도 같이 입력해서 다 객체를 만드는 건데, 일단 이거는 크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일단 그 수정에서 객체를 만들고 싶으면 수정하는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야 돼요. 그때 ArcGIS랑 다른 점은 ArcGIS는 객체 수정할 수 있는 레이어를 미리 선택해서 활성화시키지만 QGIS 같은 경우에는 여기 레이어 패널에서 수정하고 싶은 놈을 먼저 클릭해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둔 상태에서 이 연필 모양, 편집 모드 전환을 누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레이어 안에 보면 연필 모양으로 변경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편집이 가능한 것이고, 새로운 객체를 만들고 싶으시면 여기에 폴리곤 객체 추가가 있죠? 이동을 쓰는 거고, 클릭하시면 마우스 헤드가 바뀌어요. 커서가 모양이 바뀌니까 이 상태에서 하나 이제 클릭해 나가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더 완성하고 마무리됐다 싶으면은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세요. 그렇게 되면 객체 속성 입력하는 란이 나오고, 여기에서는 아이디는 1, 아파트명은 롯데 성경이라고 하면 대우 아파트라고 할게요. 그냥 대우 아파트 동은 백사동 해놓고 확인 누르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근데 이렇게 약간 사각 박스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클릭하는 게 귀찮을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 쓰는 방법이 여기 보시면은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거는 잠시만요. 디지타이드 작업 툴바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클릭, 우측에 이미 있네요. 이건데요. 이 디지타이즈 작업 툴바를 쓰시면은 좀 더 약간 특수한 원이라든가 직사각형이라든가 다각형 입력할 때 편하게 쓸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자주 쓰지는 않았던 것 같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드랍다운 메뉴에서 포인트 3개로부터 직사각형 추가를 세 번째 거를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꼭지점 하나, 둘을 선택하면 이렇게 만들어진 선분에서 직뷰하는 방향으로 면을 채워줘요. 이렇게 해서 클릭해서 만드신 다음에 우클릭 누르시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 하나, 긴 변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좋겠죠. 둘 해놓고 맞춘 다음에 우클릭 하시면 되고, 여기는 IDE, 아파트명은 대우, 그 다음에 동은 103으로 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테크닉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네, 그렇게 해서 만든 거고, 그런 식으로 만들면은 이렇게 속성 정보라든가 객체 정보도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결과를 저장하고 싶으시면은 이 플로피 디스크 모양, 레이어 편집 내용 저장 누르신 다음에 이 연필 모양을 한 번 더 누르시면 편집 모드가 꺼지면서 여기에 이 패치에 그 연필 모양이 사라진 거 보이시죠? 그렇게 되면은 다 저장되면서 편집 모드가 꺼지는 거예요. 소스 테이블 여시면 아까 우리가 입력했던 게 다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 객체를 편집하는 파트인데, 피처를 편집하기 위해서는 편집 모드를 전환하여 편집을 시작함. 그러니까 객체를 추가하는 것 외에도 편집도 이제 편집 모드로 들어가야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거고, 편집 모드로 전환되면 비활성화되었던 메뉴들이 활성화되면서 도형 편집이 가능하다. 그 ArcGIS나 QGIS도 GIS 프로그램들을 통틀어서 편집하는 것들은 좀 각별히 유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편집 모드를 따로 만들어서 편집 모드가 아니면 객체를 함부로 수정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원 데이터 자체는. 그 편집 모드 들어가면은 이런 버텍스와 세그먼트가 나오고 이놈들을 이동하고 삭제한 등으로 이제 모양을 잡아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네, 이렇게 해놓고 근데 이 예시는 ArcGIS이긴 한데 하여간 뭐 비슷합니다. 버텍스 추가할 지점에 더블 클릭이라고는 하는데 별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하나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이놈을 좀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놈을 갖다 대고 수정하고 싶은 놈을 클릭한 다음에 연필 모양 누르시면은 활성화가 되고 이 상태에서 편집하고 싶을 때는 이놈 꼭지점 도구가 있거든요. 정점 편집 도구라고 하는데 이놈을 클릭하셔서 이제 이렇게 객체에 갖다 대면 이렇게 버텍스나 세그먼트가 보이면서 수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 상태에서 우클릭을 누르세요. 우클릭을 누르시면은 각 정점 버텍스의 XY 좌표가 잡히면서 수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점을 옮기고 싶으시면은 옮기고 싶은 놈을 클릭하셔서 좌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옮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옮기시면 되고 그걸 통해서 뭐 객체를 수정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옮겨가지고 정확하게 하나하나 놔두는 것도 가능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뭐 대강 이런 식이 되겠네요. 뭐 이렇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점을 추가하는 게 여기다 더블 클릭을 하면은 추가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근데 그리고 이 점을 삭제하는 거는 여기서 드래그를 해가지고 점을 선택을 하면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되고 꼭지점 편집기에도 파란색으로 선택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면 정점이 삭제가 돼요. 그리고 아까 꼭지점 추가할 때 더블 클릭을 하면은 왠지 이게 위치가 틀어질 수가 있으니까 뭐 또 하나의 방법은 여기 가운데에다가 두시면 플러스 모양의 버튼이 있죠. 이놈을 클릭하셔가지고 그냥 하나 추가하는 게 나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더블 클릭하다가 작업이 다 완료가 되거나 그 커맨드가 미스난 실수로 커맨드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가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이렇게 플러스에다가 눌러가지고 옮겨서 놓는 좀 번거롭긴 하지만 이런 방법을 즐겨 쓰는 편이긴 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점을 여러 개를 삭제하고 싶으시면 당연히 드래그 해가지고 한꺼번에 선택을 하고 2개 이상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은 여러 개가 한꺼번에 삭제되죠. 일단 이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으로 보시면 피처의 형태 바꾸기는 고급 디지타이징 툴바를 이용한다는데 객체 변형 등 다양한 이제 그 기능들이 있고요. 객체 변형하고 자르기를 주로 많이 쓰게 돼요. 이 상태에서 일단 객체 편집한 꼭지점 편집은 이제 그만두고 이 상태에서 다시 저장을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객체 변형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때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어릴 적에 땅 따먹기 게임을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땅 따먹기 게임 보면은 우리의 영역이 있고 그 영역을 이제 더 확장시켜 나가는 좀 그런 게임이죠. 근데 이거는 영역을 더 확장시키는 것도 가능하고 영역을 오히려 좀 줄이는 것도 가능해요. 기준이 뭐냐면 일단 이 선의 시작 지점이 이 영역의 바깥쪽이면은 그리고 이 선이 바깥쪽에 시작해서 다시 바깥쪽으로 나오게 되면 이거를 스푼으로 뜨는 것처럼 판에는 영역을 줄이는 방식이고 우클릭을 누르시면 이렇게 실행이 되고요. 반대로 이제 영역을 확장하고 싶은 거는 Shift하면은 이 객체의 안쪽에서 바깥쪽에 나오는 방향으로 그리신 다음에 우클릭을 누르셔서 객체 안에서 시작해서 안으로 끝난 다음에 우클릭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땅 따먹기 하는 방식으로 영역이 더 추가가 되고 다만 이거는 안쪽에서 시작해서 약간 태그 모양으로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처리가 되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일단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 자르기 같은 경우에는 커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커트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피처 분할, 피처 스플라이트랑 그 다음에 부분 분리, 파트 세퍼레이트가 있어요. 원래 영어 원어가 뭐였을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거는 피처, 이거는 파트를 가른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피처라고 하는 거는 여기 속성 정보 보시면 아파트 동별로 이제 구분되잖아요. 이게 여기서는 피처 하나가 아파트 동 하나랑 매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처라고 하는 거는 속성 데이터 이제 한 줄 하나의 로우랑 1대1 대응을 하는 공간 객체를 의미를 하고, 파트 같은 경우에는 피처의 하위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파츠가 모여서 피처를 이루고 그 피처는 이 속성 데이터랑 1대1 대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이제 파츠로 나누게 되면 이 백사동이 두 개 이상의 조각으로 나뉘어지게 되겠죠. 한번 바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부분 분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관통하는 방식으로 마치 가위로 자르는 길을 가위 날이 드는 길을 내어주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통할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면은 우클릭해서 이렇게 객체가 잘라지는 걸 알 수 있는데, 다만 이동 같은 경우에는 한번 선택을 셀렉트를 해보면 두 개가 동시에 선택이 되고 우클릭해서 속성 테이블을 열면 백사동 하나가 하나로 이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놈은 파츠는 두 개인데 파트는 두 개인데 피처는 하나라는 얘기예요. 이 상태에서 이걸 만약에 이놈을 만약에 이제 작업을 잠깐 이거 언두를 하고 이 상태에서 다시 가르는데 피처 분할로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갈랐다라고 하면 선택되어 있는 게 하나가 해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놈은 아예 별개의 피처가 되었다는 얘기고, 별개의 피처가 되었기 때문에 속성 테이블을 열면 백사동이 두 개가 되었어요. 원래 주가 된 놈하고 부가 된 놈이 지금 세 번째로 들어오게 됐죠.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 차이가 꽤 중요해요, 생각보다. 그렇게 되고 이놈을 이제 합치면은 하나로 병합이 되는 것입니다. 병합을 할 때는 이놈, 선택한 객체 병합. 누르시면 피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어떤 객체를 우선해서 합칠 것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여기서는 객체 0을 기준으로 속성 데이터를 다 이제 상속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어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속성 테이블에서 기존에 이제 버린 놈은 사라지고 하나로 완전히 합병이 되었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자르거나 객체를 새로 그 모양을 조정할 때 위치를 서로 완벽하게 맞닿게 만들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쓰는 게 이 스냅핑이에요. 보시면은 여기에서 하나 임의로 만들어 볼게요. 이게 도로 객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도로 객체가 있고 이 아파트 모양을 이 도로 객체랑 딱 정확하게 맞춰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놈을 변경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버텍스 정점에서 정확하게 시작돼야 된다는 것도 지금 스냅이 없으면 힘들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이쪽 정점이랑 다른 객체랑 정확하게 위치를 맞춰서 수정한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스냅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이 상태에서 스냅 쓰려면은 이렇게 우클릭 하셔가지고 스냅 툴바라는 게 있어요. 스냅 툴바를 여신 다음에 말발훅 모양을 클릭하시면 스냅이 활성화되고, 어떤 식으로 스냅을 활성화시킬 것인가를 결정할 때는 여기 클릭하셔서 모든 레이어, 활성화된 레이어 등이 있는데 고급 구성을 들어가시면
스냅 옵션 열기로 들어가셔서 어떤 레이어를 스냅할 것인지, 여기서는 아파트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버텍스 정점, 꼭지점만 스냅을 할 것인지, 이 세그먼트 선분을 스냅을 할 것인지, 그리고 뭐 다른 옵션을 쓸 것인지 여러 가지 옵션을 쓸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꼭지점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허용 오차는 못했고 단위는 픽셀 등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끄면은 아까 설정했던 대로 스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객체 모양을 잡으면 여기 보시면은 네모나게 버텍스 정점에 위치가 잡히는 게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클릭, 이 정점도 클릭 하는 고 클릭 하는 방식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안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알죠? 너무 정확하게 맞춰서 안 됐던 거고, 다시 이렇게 들어가서 우클릭을 누르면은 정확히 정점이 맞춰져서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공간 데이터 분석이 있는데, 공간 데이터 분석에는 버퍼, 클릭, 자르기, 디퍼런스 빼기, 디졸브는 디졸브, 교차 영역 인터섹트, 시메트리컬 디퍼런스 대칭 빼기, 유니언, 벡터 레이어 병합 머지, 어펜드 등이 있어요. 네, 뭐 여기서 어펜드 같은 경우에는 어펜드 피처 투 레이어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된다고 하고, 뭐 이거는 플러그인에서 플러그인 관리 이미 설치, 레포지토리가 업데이트 되었구나. 여기서 어펜드 검색하시면은 어펜드 피처 투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도 잘 설치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전 다시 한번 설치해봤고, 이 상태에서 잠깐만요. 네,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공간 데이터 분석에서 다양한 뭐 분석들을 소개했는데, 여기에서 크게 뭐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클립이라든가 디퍼런스, 그 다음에 인터섹트, 시메트리컬 디퍼런스, 유니온 등은 이게 그 셋 티어리, 그러니까 집합론에서 파생된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집합에서 합집합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교차 영역 인터섹트 같은 경우에는 교집합에 해당되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빼기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약간 여집합, 빼기나 자르기 같은 경우에는 빼기 같은 경우에는 좀 여집합 개념을 좀 응용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울대수 가지고 부울대수를 이용하는 그런 명제 논리가 있는데, 그쪽에 따져보게 되면은 그 교집합과 그 다음에 합집합 그리고 여집합 등을 이용해서 다른 뭐 대칭 빼기, 시메트리컬 디퍼런스 등의 다른 연산들도 다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라서 그 공간 객체들 사이에 이 공간에 점유하고 있는 가령 A랑 B라고 하는 이런 객체가 있으면은 각자 점하고 있는 공간 영역이 서로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서로 그 겹치는 지역이 또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A만 점유하고 있는 지역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B만 점유하고 있는 지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둘 다 점유하지 않는 지역이 있을 수가 있죠. 대상지 중에서. 그럼 그 이제 공간적인 위치 관계를 이 공간 연산 기능 가지고 분석을 해낼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다양한 그 공간 시비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우리 이제 용도 지역 지구 가지고 분석을 하면은, 가령 우리 도시 지역, 녹지 지역, 그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있잖아요. 용도 지역이 수년 단위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서로 이제 비포 애프터를 비교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 지역이 가령 5년 전에 2016년에 도시 지역과 2021년 현재 도시 지역을 비교해서 5년 동안 도시 지역이 어디가 도시 지역에서 제외가 됐고, 어디가 또 도시 지역으로 포함이 됐고, 어디는 또 도시 지역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이런 분석을 공간 연산 기능을 가지고 분석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는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교차 영역이나 백이나 대칭 백이 등을 바로 이용하기보다도 엄밀하게 따지면 유니언을 먼저 한 다음에 이 결과를 가지고 좀 쿼리문을 이용해서 추출하는 방식을 쓸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유니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합집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이제 A라고 하는 객체랑 빨간색으로 할게요. A라고 하는 객체랑 B라고 하는 객체 피처가 둘이 존재할 때 이거를 유니언을 하게 되면은 이게 좀 잘라지거나 없어지는 거 없이 모든 것이 다 일단 보존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교차하는 영역별로 전부 다 이 객체를 갈라서 피처가 원래 A 하나, B 하나였다고 하면은 이 경우의 수에 따라서 이제 1, 2, 3 세 개로 서로 교차하는 부분들을 전부 다 갈라서 객체를 피처를 나눠줘요. 나눠지게 되고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A만 존재하는 것, 그리고 2번 피처 같은 경우에는 A랑 B가 동시에 공존하는 것, 3번 같은 경우에는 B만 존재하는 것인데 이게 속성 데이터 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게 이제 1번, 2번, 3번이면은 이게 피처 객체 A에 해당되는 속성 정보 필드 값하고 그리고 이제 B에 해당되는 필드 값하고 전부 다 데이터가 다 보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필드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1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A만 있고 B가 없으니까 A만 뭐 이렇게 좀 데이터가 있고 B는 데이터가 없고요. 2번 같은 경우에 둘 다 있으니까 둘 다 뭐 이렇게 좀 데이터가 들어있을 것이고 3번 같은 경우에는 B가 없으니까 A에 해당되는 필드들은 정보가 없이 널 상태로 공란으로 나와 있을 것이고 그 B에는 또 데이터가 들어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쿼리문을 이용해서 각각 이제 A와 B에 해당되는 그 ID 정보도 같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필드 ID, 오리지널 ID가 각각의 이제 그거별로 뭐 A에도 이제 오리지널 ID A가 있고 B에도 오리지널 ID B가 또 있겠죠.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가령 A의 오리지널 ID가 존재하고 B의 오리지널 ID가 존재하지 않으면 1과 같은 그런 객체가 되는 거고 둘 다 존재하면은 지속해서 있었다는 의미가 되고 오리지널 ID A가는 널 값이고 그러니까 가령 구문을 넣어보면은 오리지널 ID A가 없고 B가 있으면은 당연히 3번 같이 과거에 없었다가 새로 도시적으로 편입되거나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한 거겠죠. 그래서 가령 이제 뭐 OID A is null and OID B 앞에 not을 붙여야 될 거예요. not OID B is null 이런 식으로 구문을 짜게 되면 A는 이제 널 값이고 OID A는 널 값이고 OID B는 널 값이 아니다 라고 하면 3번 같은 객체를 찾는 식이 되어버리죠. 식 자체가. 그럼 그 결과로서 이제 3번이 하이라이트가 될 거예요. 이렇게 선택이 되면은 그거 갖다가 추출해서 과거엔 도시지역이 아니었다가 도시지역이 된 것들을 고른다면 이런 식으로 쿼리를 돌려서 구하시면 되고요. 뭐 B에다가 A를 빼기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뭐 과거에는 도시지역이었다가 도시지역이 아닌 곳을 따로 구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이렇게 유니언을 통해서
만든 데이터를 쿼리문을 바꿔가면서 데이터를 파생시키는 게 훨씬 더 좀 분석하는 게 유연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유니언이 합집합 개념이기 때문에 합집합을 수행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유실시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손실이 없다는 얘기예요. 데이터 로스가 없어서 여기서부터 다른 분석들을 얼마든지 쿼리문을 바꿔가면서 파생시킬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간 연산을 수행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걸 하기보다도 일단은 유니언을 먼저 한 다음에 이놈을 이용해서 이제 쿼리문을 작성해서 2차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파생 분석 결과를 얻는 방식을 주로 쓰게 돼요. 나는 실전적인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남는 이제 벡터 레이어 병합이라든가 어펜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셔야 되고, 벡터 레이어 병합이라든가 버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QGIS의 공간 처리 툴박스에서 검색을 하면 버퍼 검색을 하면 가변 너비의 버퍼, 다중고리 버퍼 등으로 관련 이제 기능들이 있고, 뭐 이거는 이제 디졸브나 그런 기능들도 마찬가지로 검색을 하면 바로 나오니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넘어가서 네트워크 분석인데, 네트워크 분석에서 이제 앞에 실습에서 내려간 수치지도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볼게요. 데이터를 일단 그 OSM, 오픈스트리트맵 데이터를 받아서 세계 어디서든 다 제공이 되는 전 세계적인 지도, 그 오픈소스 지도 서비스를 이용할게요. 그렇게 할 거고, 이걸 이용해서 최단 경로, 네트워크 분석 중에 최단 경로를 구해주는 그런 반볼론을 이용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최단 경로를 설정한 것과, 그 다음에 각각 중심 시설이 있으면은 그 각각 이제 포인트 지점으로부터 중심 시설까지의 각각의 그 가장 가까운 곳들을 연결해주는 권역을 설정하는 방식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바로 이제 들어와서 일단 지금 수정하고 있는 거는 잠깐 꺼두도록 하고, 일단 뭐 적당한 곳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텐데, 어디가 좋을까? 일단 요번에는 이제 분당을 한번 골라볼까요? 분당을 골라볼까? 네, 그렇게 해보고 이 상태에서 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여러분들 플러그인 중에서 퀵 OSM이라고 하는 플러그인이 있어요. 오픈스트리트맵의 준말인 OSM을 검색하면 퀵 OSM이라고 하는 플러그인이 있는데, 이놈을 설치를 하시고, 설치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런 버튼이 보이게 돼요.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붙여야겠다. 또 포기 모양을 클릭하시면 화면이 뜨게 되고, 이 상태에서 일단 키를 쿼리문을 작성을 도와주는 지금 화면인데요. 도로 데이터를 얻을 거니까 일단 add street로 클릭하시고, value는 스트리트가 아니라 하이웨이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하이웨이, 도로는 하이웨이로 얻으셔야 되고, value 중에서는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구분하지 않고 일단 다 놓아두면은 모든 데이터 관련된 하이웨이에 있는 모든 유형의 데이터를 가져온다는 얘기고요. 그 맨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칸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 쿼리 범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일단 저는 여기 이제 그 extent, 지금 여기 보이는 QGIS에서 출력해주고 있는 화면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거니까 왼쪽에 버튼 누르시면은 canvas extent가 있어요. extent는 작업 영역이라는 뜻이고, canvas라고 한 거는 여기에 이제 QGIS에서 지금 이렇게 지도 보여주고 있는 화면을 뜻해요. 그래서 일단 canvas extent를 클릭을 할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run query를 누르시면은 쿼리가 진행되면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됐고, 그럼 여기 이제
선 조금 보기 좋게끔 색을 조금 바꿔볼게요.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용, 확인 해놓고 또 이제 포인트, 점 데이터도 이렇게 구해줬죠. 이렇게 네, 도로 결전점들도 가져오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최단 거리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점 크기가 너무 크니까 잠깐 줄여주고 좀 해보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약간 시점과 종점을 구해야 되는데 일단은 네트워크를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니까 공간 처리 툴박스에서 네트워크라고 검색을 하시면 네트워크 분석이 나오죠. 여기에서 최단 경로 포인트 투 포인트 더블 클릭하시면은 네트워크를 나타내는 벡터 레이어로 우리 아까 구했던 하이웨이 라인 데이터를 가져오시고 계산할 경로는 최단 시작점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 클릭해 주시면은 위치를 따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어디가 좋을까? 예전에 LH 본사가 있었던 헬스케어 혁신파크로 잡을게요. 시작점을. 거기에서 종단점은 어디로 잡을까? 오리역은 좀 더 아래쪽이고 예전에 그 주택공사 아까 처음에 찍은 거는 그 토지공사고요. LH공사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합친 거잖아요. 그 두 번째는 일단 예전에 주택공사 본사 있었던 곳으로 잡아보겠습니다. 클릭하시고 이 상태에서 최단 경로를 실행 버튼 누르면 바로 분석을 해주고요.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최단 경로가 뜨고 이동을 한번 하이라이트를 해보면 민트색으로 해놓고 굵기를 한번 늘려볼까요? 적용. 민트색은 잘 안 보이는구나. 네, 이렇게 하면은 각 위치에 따라서 이제 최단 경로가 바로 선으로 네트워크를 따라서 그려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서비스 영역이었죠. 아까 전에 그 교재에서 나와 있었던 분석은 네, 네트워크 분석은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최근링 허브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거네요. 그쵸? 최근링 허브까지의 거리 최근링 최근접 허브까지의 거리 더블 클릭하시고 원본 포인트 레이어 대상 허브 레이어가 있는데 원본 포인트 레이어는 허브에 접근을 해야 되는 소스들을 의미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허브를 그려야겠죠. 허브는 이미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서 레이어 생성, 새 쉐입 파일 레이어로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대강 뭐가 좋을까? 그냥 여기다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허브라고 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형 유형은 포인트고 추가 차원 없고 뭐 좌표계는 일단 기본 좌표계를 따르도록 할게요. 뭐 이름은 필요 없겠죠. 확인 누르고 그래서 허브를 이제 핫 필터로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연필 모양 눌러서 편집해서 위치를 그리는데 일단 하나는 뭐 서울대학교 병원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좋을까? 뭐 임의대로 그려볼게요. 하나는 여기 농수산물 센터랑 마지막 하나는 또 어디가 좋을까? 눈푸른 중학교 쪽에 하나 더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중에 이쪽에다가 도서관 있는 쪽이죠. 아 개원예술고등학교? 아니다 이쪽 안쪽에다가 또 하나 만들어 볼게요. 네 번째 이런 식으로 4개를 만들어 주고 마커 크기를 좀 더 늘려보자. 9 적용.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최근접 허브까지의 거리를 잡은 다음에 원본 포인트 레이어는 이 하이웨이로 만들어졌던 걸 그대로 한번 써보고 대상 허브 레이어로는 허브로 해준 다음에 이름 속성은 뭐 아이디 그대로 쓰면 될 것 같고 측정 단위는 미터로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가장 가까운 허브로 자동으로 배정이 되고 이놈을 조금 검은색으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분석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각 지점을 지정해 주는 거를 볼 수가 있죠. 네, 이것을 뭐라고 할까, 좀 감안을 하게 되면은 그 헬기 포트를 헬기 착륙장을 설치를 할 때, 그러니까 닥터 헬기장을 설치할 때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 그 헬기는 직선으로 가니까 에어 디스턴스로 이렇게 직선으로 가니까요. 그 5분 이내에 도착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헬기 속도 감안해서 그러면은 대략 한 몇 킬로미터 단위로 내용이 나오겠죠. 몇 킬로미터 이상으로 5분 이상 걸리는 지점이 없도록 헬기 착륙장을 최소한의 개수를 배정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문제들을 풀 때 되게 유용한 분석 기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나 응급센터 129 센터나 아니면 응급실을 어떻게 배정해야 될지 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지오 레퍼런스가 있는데 지오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종이지도, 고지도를 스캔했다든가 그런 스캔 이미지 한 것들을 거기에 남아있는 단서들 주로 종이의 일단 외곽선 그 니트 라인이라고 하는데 종이 외곽 틀에 도각에 보시면은 도각 꼭지점에 좌표값이 있어요. 그 좌표값들을 이용해서 아니면 지도 안에 있는 이제 뭐라고나 할까 약간 측량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 측량 기준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위치를 그 좌표를 할당해 주면 그 이미지들을 좀 뭐라고나 할까 벡터화 시킬 수 있는 그 데이터의 위치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레스터로 되어 있는 지도 이미지를 위치를 잡아주는 그런 기능인데 여기서 지도 이미지 구하는 거는 일단 국도정보 플랫폼에 접속해서 구지도를 내려받는다고 하는데 이거는 책 참고하셔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아까 좌표가 있는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그 구지도라든가 그런 것들도 봤을 때 이런 지형도나 수지형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렇게 지도에 네개퉁이에 도각선 꼭지점 좌표가 다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위도와 경도 좌표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기능 중에서는 지오 레퍼런스를 이용하는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지오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도 플러그인에서 설치를 하셔야 돼요. 지오 레퍼런스를 일단 활성화 시키시면은 설치됨 중에서 아마 이게 QGIS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걸 거예요. 근데 설치됨을 클릭해 보시면은 플러그인 중에서 지오 레퍼런스 지금 여기는 없나? 잠깐만요. 레스터 지 참조자 활성화되어 있으면 되고요.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플러그인에 들어가셔서 설치된 것들 중에서 좀 활성화 시키신다든가 좀 그래야 될 것 같고 일단 이 상태에서는 일단 레스터 지 참조자를 누르시면 지오 레퍼런스가 실행이 되고 이 상태에서 레스터 파일을 불러드리는데 이 왼쪽에 있는 이 단추를 누르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구지도를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뭐가 좋을까? 일단 이놈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열기 하면은 이렇게 구지도가 들어오게 되는데 지형도에서 일단 여기 보시면은 이제 톱니바퀴 모양 누르시면은 다양한 설정값을 넣을 수가 있고 여기서 변환 유형 투영, 최근접 이웃 그 EPSG 그 코드로 따지면은 좌표계가 아마 4301일 거예요.
그 동경좌표계를 우리나라에서는 최근까지 계속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놈을 쓰는 게 맞는 것 같고, 산출 레이어에 일단 그 결과를 내놓는 경로와 파일 이름을 설정을 해주고, 일단 됐으면은 확인 눌러준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제 이 포인트 추가하기 누르셔서 지휘참조 지점을 선택을 해줍니다. 근데 잠깐만요. 좌표가 분명치 않은데, 어차피 그 상하 좌우는 일단 이게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일단 이게 경도가 127도 0분 0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똑같을 거예요. 잡아볼게요. 상태에서 이쪽 꼭지점을 클릭하시면 좌표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경도 같은 경우 여기서 도분초니까 127 띄어쓰기로 넘기고 0분 00분 00초, 위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게 북위 37도 45초 45분 00초 확인 누르시고, 다른 것들도 같은 요령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시면 돼요. 여기도 이렇게 클릭하셔서 하면 되고, 만약에 우리 이제 캔버스에 있는 베이스맵에다가 직접 체크하고 싶으시면은 맵 캔버스에서 누르시면 되는데, 여기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127도 00분 00초, 그 다음에 북위 37도 30분 00초 확인 누르시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여기 이렇게 클릭하고 127도 15분 00초, 그 다음에 북위 47도 15분 00초 확인. 이대로 이렇게 해놓고 입력하시면 되고, 확인.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보시면 이렇게 캔버스 맵 지도상에서 좌표 값이 다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그 포인트 하나가 뭔가 잘못 들어갔죠? 우측 하단이. 그럴 때는 잘못된 놈을 삭제하시면 되는데, 이놈 X표 포인트 삭제하기 누르신 다음에 클릭하시면 되고, 그러면 다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고 맨 아랫놈이 문제인데, 말썽인데 지금. 이게 북위 좌표점이 안 맞는 거네요. 그 이게 뭔가 잘못 쓰여져 있네요. 지금 북위 좌표가 37 15가 아니라 30으로 써야 되는데, 이게 뭔가 좀 잘못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새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체크하고, 아까 30이었죠? 확인 하면은 정상적으로 잘 들어가 있죠?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지오 레퍼런싱 시작이 있죠? 클릭하시면 좌표계에 맞추는 게 나오고, 메뉴에 있는 걸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확인 누르면 지도가 이렇게 붙게 돼요. 이 상태에서 지도가 중첩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투명도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더블클릭, 투명도
50% 정도 줄게요. 엔터 하시게 되면 이렇게 위치가 대강 이렇게 맞아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보시면 강줄기도 맞고 산 있는 부분도 맞고 이렇게 과거 시도를 현대 그 데이터랑 맞춰서 가져올 수가 있게 돼요. 이런 식으로. 아, 과거의 서울은 내가 이런 식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지오 레퍼런싱을 해서 과거 데이터와 현재 데이터를 서로 맞춰서 다른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네,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좌표가 없는 이미지인데 좌표가 없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뭐 지도 캠퍼스에서를 이용해서 참조할 만한 특정 지형을 참고해서 바로 눈으로 보고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은 토폴로지인데 토폴로지는 이제 그 CAD나 이런 쪽에서 작성된 도면들을 이 QGIS 상에서 약간 위상학적 오류가 없는지를 체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각형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매우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폴리곤 간에 서로 겹친다거나 아니면 서로 공통 경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거나 버텍스가 서로 위치가 정확히 맞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갭이 있다거나 그 실버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서로 버텍스를 정점을 정확하게 공유하지 않을 때 주로 발생을 하고요. 정확하게 맞으면 오류가 없겠죠. 선 같은 경우에도 서로 정션이 서로 끝점, 엔드포인트가 정확하게 맞닿지 않고 삐져나와 있거나 서로 닿지 않았거나 그랬을 경우 등을 찾을 수 있어요. 이때 위상검증기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토폴로지를 위상을 검증하게 되는데 프로그램 보시면 그것들 잠깐 치우고 보도록 할게요. 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만약에 본다고 쳤을 때 위상검증기는 플러그인에서 설치된 중에서 위상검증기를 이쪽에 보시면 체크 해제하면 없어지고 체크하면 생기죠. 이게 처음 설치할 때 체크가 해제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위상검증기를 실행하시면 되고요. 벡터에서 위상검증기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체크가 해제되어 있으면 보이질 않아요. 그 부분 확인하시고 실행하시면 위상검증기 패널이 우측에 뜨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구성, 컨피규레이션을 클릭하시면 그 규칙과 규칙에 해당되는 레이어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그 네트워크 가지고 볼 거니까 레이어 중에서는 이제 하이웨이인데 점이 헷갈리니까 점 데이터를 한번 없애보고 레이어 제거 한 상태에서 하이웨이 선택해 준 다음에 그 must not have the angle 그러니까 끝점 중에서 다른 끝점과 서로 맞닿지 않는 끝점이 있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angle 만약에 서로 다른 레이어랑 서로 공간 관계를 비교한 게 아니라면 이렇게 우측에 있는 비교하는 레이어 자체가 사라지죠. 그래서 규칙 추가해 놓고 확인 버튼 누른 다음에 이 체크한 표시 모든 유효성 검사를 하시면은 이 유효성에 저촉되는 모든 부분들을 다 알려주게 돼요. 이 상태 같은 경우는 여기가 댕글인데 왜 댕글이냐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지금 버텍스가 중간에 없고 버텍스가 지금 중간에 없잖아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중간에 버텍스가 있긴 있는데 엔드포인트가 아니라서 스냅 잠깐만 킬게요. 하이웨이 꼭지점 이렇게 되고 끝점과 끝점이 맞닿아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을 만약에 잘라서 끝점으로 만약에 만들어주면은 이 위상 오류가 사라져요. 왜냐하면 끝점과 끝점이 맞닿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버텍스랑은 연결되어 있으나 끝점은 아니죠. 엔드포인트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must not have dangle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걸로 인식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닫히지 않은 끝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이놈은 규칙을 없애보고 하이웨이에서 이제 슈도 규칙 추가 확인해놓고 다시 한번 유효성 검사 하시면은 보시면 슈도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끝점과 끝점이 맞닿아 있긴 한데 이렇게 방향이 전환된다는가 하는 것처럼 유효하지 않은 그 정션일 때에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상 그 접점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단일 선인데 그냥 하나로 머지시켜도 되는데 토포로지 상으로는 이게 굳이 구태여 분할되어 있을 때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게 엔드포인트와 엔드포인트가 만난 곳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정점 버텍스와 아니 그게 아니라 이놈도 끝점과 끝점이 서로 그냥 이 상태라고 한다면 이어도 되는데 굳이 나눠놨기 때문에 슈도라고 보는 거죠. 가상 노드라고. 노드라고 하면 일단 끝점과 끝점이 다 만나야 되고 방향이 전환이 된다든가 좀 그런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온전치 않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 만약에 네트워크 데이터를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가상 노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수정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웬만하면.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그때 보시면은 좀 길 자체가 타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눠준 거긴 하죠. 뭐 그런 부분들은 한번 주시하시고요. 하여간 어디가 어떻게 문제가 생겨 있는지, 어디가 어떻게 뭔가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지, 공간 데이터들이 서로 어떻게 결부되어 있는지, 그 위상적인 토포로지컬한 그런 관계를 하나하나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없으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분석해서 마킹해 주는 게 이 토포로지의 이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오류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보고 알아내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이 상태에서 일단 아까 전에 그 댕글을 수정해서 없앴던 것처럼 데이터를 저번에 아까 배운 그 편집 기능을 이용해서 수정을 하면은 이렇게 공간 데이터의 오류가 토포로지 오류가 하나하나 해결되면서 이 토포로지 오류가 하나도 없이 데이터를 깔끔하게 만들 수가 있죠. 그 상태가 공간 데이터 무결성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일단 여기까지 오늘 내용 다 진행을 했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서 질문해 주시면 최대한 이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보도록 해요. 수고했어요.